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또 나오라면 나가겠다며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다면서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검찰 출석 이틀 만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또 오라니 가겠지만 검찰 수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한 겁니다. 기소를 정해놓고 하는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냐던 기류에서 출석하기로 선회한 건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부를 때마다 나온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할 요건이나 명분이 있냐는 역공인 겁니다.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제가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뭐 때문에 체포 대상이 된다는 건지. 또 검찰이 향후 국회로 체포 동의안을 보내더라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명분도 쌓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며 방탄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다음번엔 의원들에게 출석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의힘은 핍박받는 민주투사 행세를 그만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며 죄가 없다면 검찰 조사에서 제대로 답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범죄를 내게 보고할 리 없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사자인 유 전 본부장이 공당의 대표가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며 428억도 이 대표의 몫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2차 조사에 대비한 준비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이 대표 측과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재판 도중 직접 입장문을 썼고 변호인이 대신 읽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목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428억 원 지분 약정설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서 내용을 분석하며 2차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한다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조사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그나마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논리가 담겼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등 사건의 배경, 각종 보고 여부,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통한 뇌물 약속 등 대부분 답변이 빈칸이라는 겁니다. 다만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이 기대하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충분히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도 2차 조사 뒤로 미룰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명분 하나를 잃은 셈이어서 신병 결정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오늘부터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감사 대상 기간이 주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시기고 지역화폐 같은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을 중점 감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경기도청에 대한 정기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범위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사업들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화폐 사업이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현장에 감사관 13명을 투입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경기도 북부청에 투입됐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북부청 경제실이 담당한다면서 감사원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도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남북한 민간교류 사업을 주최했고 관련 사업에 20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기관 운영 감사는 말 그대로 기관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감사입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의 업무 추진비와 산하 공공기관도 모두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감사원까지 나서냐며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도 부족해 감사원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한 야당 탄압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니 참담합니다. 감사원은 한 달 정도 예비조사를 진행한 뒤 3월부터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말고 추가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TF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재판에서 검사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도이치모터스 작전 세력이 비슷한 시기 우리기술이라는 회사의 주식도 관리했고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도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아야 마땅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이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에 왜 대통령실이 세금을 써서 나서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성역이 따로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TF를 이번 주에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공판 검사가 우리 기술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수사할 겁니까?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직접 고발한 건 지난해 11월 장경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건 모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부터 감사원의 감사, 야당 의원 고발까지 모두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규모 장외투쟁과 이상민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등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남대문 앞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리고 무능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야권 탄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비명계의 반발도 일단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다만 장외투쟁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원내투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2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결과 보고서의 결론대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유족의 뜻을 살펴서 최종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낸 것도 이런 강경 대응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에 보낼 때는 국회에서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12구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오늘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다음 달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지만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국무조정실, 감사원, 검찰 수사까지 집중 표적이 된 기관인데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공직사회의 비위를 감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 대통령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 2018년 선임된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이달 초부터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찰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또 나서서 직접 감찰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동시다발로 집중 표적이 된 기관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검찰도 9월부터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낮춰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과장급 한 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그리고 곧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까지 직접 감찰에 나선 겁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이런 국정 과제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방통위 고위직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방통위 국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추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중산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야당들의 요구대로 되는 셈인데 그만큼 난방비 폭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천억 원 지출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2배 인상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제가했습니다. 또 참모회의에선 1월 한파로 2월에 청구될 난방비 부담이 예상된다며 서민과 중산층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취약계층 대책에 이어 중산층에까지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야당들의 요구였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지원 확대를 반대해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또 30조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잘 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정책은 확고합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이런 여권의 입장을 뒤집고 추가 대책을 지시한 건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선별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도 국회에서 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 고유가 등으로 뜻밖의 갑자기 큰 돈을 번 업체들로부터 추가 세금,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반시장적인 법이다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EU에는 연대기여금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막대한 이익을 거둔 기업들로부터 거둔 횡재세도 기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회원국을 지원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횡재세가 이미 있거나 새로 법안을 통과시킨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13곳, 시행을 준비 중인 나라는 핀란드, 프랑스 등 5곳입니다. It is wrong to receive extraordinary record revenues and profits benefiting from war and on the back of our consumers. In these times, profits must be shared and channeled to those who need it most. 미국에서도 업계의 반발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횡재세 입법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Why don't you tell them what Exxon's profits were this quarter?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기업 이익은 폭증하고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 해법의 하나로 횡재세 도입은 세계적으로 비중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도 비슷합니다. 정유 4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3배씩 올라 1000%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죠.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유럽 업체들과 달리 국내 업체는 수입해 가공만 한다. 따라서 횡재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하지만 유럽에서 횡재세 대상에는 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원전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계약한 가격으로 도입을 했고 국제 현물가가 오르면 이제 정제 마진이 오른다. 고금리로 이익이 폭증한 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스페인, 헝가리 등에선 횡재세 대상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아 기업들은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대로 이익이 안 나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데 횡재세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EU 차원에서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고요. 국내에 발의됐던 횡재세 법안 역시 내년까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도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횡재세가 도입되면 고물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고통분담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지 얼마나 어디까지 도입이 가능할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9%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장관 브리핑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해진 게 없다는 짧은 입장문만 읽고 나갔습니다.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합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급히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자문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 수렴 없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정작 회의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엔 공감대가 있지만 15%는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까지 올린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 받는 것에 공감대를 잃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더 받는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자문위는 존폐 여부를 거론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마치 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발표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2018년에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춘다는 정부 초안이 먼저 알려져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때도 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으니까 27개월 만인데요. 지난 3년 동안 매일 쓰던 마스크를 드디어 벗는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홀가분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현장 곳곳을 취재한 이유경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오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쇼핑을 하는 모습인데요.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의무 해제를 반기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좀 벗으니까 일단 많이 가슴은 편하고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3년 동안 항상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쓰고 나오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마스크를 벗은 채 백화점을 구경하는 시민들도 틈틈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찾는 손님도 부쩍 늘었는데요. 오랜만에 매장에서 화장품을 발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한참 쓰고 다닐 때는 립 제품엔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도 마스크 벗으니까 이제 화장품 새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다른 곳도 많이 둘러봤죠. 특히 학교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오전 등굣길도 가봤는데요. 학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갈 수 있게 됐지만 마스크를 벗은 학생이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교실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입학 후 줄곧 마스크를 써야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걸 즐거워하면서도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냥 시원해요. 숨쉬기가 편해요. 친구들도 제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부끄러워요. 좋은 부끄러움이었어요. 학부모들도 아직은 코로나 상황에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옮길 수도 있고 또 옮아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쓰고 가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청 등 관공서에서도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영화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제법 보였고요.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는 게 불편했던 헬스장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달리거나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죠. 이 착용 의무 지역 안에서도 벗을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고요. 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착용을 하라는 곳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바뀐 방역 지침에 따르면 극장은 의무 착용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쓰고 계시니까 제가 맞나 싶은 것 같기도 해서 아까는 좀 쓰고 있었거든요. 영화 보기 전에는. 벗으니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러나 극장에선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에 해당되는 권고 지역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난 학교와 학원. 하지만 첫날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 일부 대형 학원은 당분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라고는 어떤 확정적인 지침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지금 현재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결정을 못 해준 상황이죠. 학원에서도 학원 셔틀버스에서는 또 착용을 해야 되고 또 교실에서는 벗을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풍경.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 착용 지역 안에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대형마트.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제 실내로 들어오니까 아직은 마트니까 해서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서. 벗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안 쓴다는 걸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나왔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마트 한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까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 사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 쓰기도 하시고 하셨어요.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어디서 쓰고 어디서 벗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 일단 이 4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원, 약국, 대중교통 안, 그리고 입소시설입니다. 이 장소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체육시설을 예로 들어볼까요? 헬스장도 병원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샤워를 하거나 물속에 들어갈 때처럼 사실상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빼고는 말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체육시설들은 탈의실, 운동실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입니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요. 단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병원, 약국과 관련된 곳이면 무조건 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병원 안에서도 벗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1인실에서 상주 간병인과 단둘이 있을 경우는 벗어도 됩니다. 의사를 포함해 외부인이 들어올 땐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바뀐 정류장에서는 벗고 대중교통 안,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할 때는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산밀 지역이라고 해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여기선 벗고 저기선 쓰고 복잡하고 불편해서 일단 그냥 쓰고 다니겠다 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든 예외 없이 완전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대체 언제부터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이제 3단계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모든 장소에서 완전히 벗는 것.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5월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발생 규모가 눈에 띄게 안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두 번째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핵심 지표인데 일평균 사망자가 10명에서 20명 이하거나 치명률이 독감 수준인 0.1% 이하로 떨어지면 변이 바이러스와 유행 예측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8월 말 8배가량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5일까지만 격리를 하고 6일 차에 직장에 복귀했을 때에 4명 중에 1명은 적어도 바이러스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감처럼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 이르면 10월에서 11월쯤엔 가능할 거란 전망인데 이 모든 완화 조치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해제해야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현재 2급인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의 그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이 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고려를.
WHO가 오늘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으로 당분간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물량을 사서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취지로 얼마 전 LH가 민간 아파트 수십 채를 한꺼번에 샀는데 너무 비싸게 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까지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면서 내 돈이면 이 가격에 샀겠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칸타빌 소유 팰리스.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 시작됐지만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습니다. 1층 홍보 분양가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출발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선 분양가 자체가 높게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작년 2월 청약 경쟁률 역시 6대1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역 앞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평수지만 제 거는 복층이란 말이에요. 저는 2억대가 안 돼요. 2억 훨씬 낫죠. 미계약 물량이 속출했고 업체는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까지 했지만 4채 중 1채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금 신축 같은 건 그래도 몇 천씩은 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가. 그런데 지난해 12월 LH는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9에서 24제곱미터 36가구를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인데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게 샀습니다. 민간 건설회사 물건을 공공기관이 나서서 매입한 데 대해 가격이 적정했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오늘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 임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LH는 애당초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니었던 걸 할인받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행사는 LH에게 판 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손실은 다 떠안고 은행 원금하고 공사비 원금만 회수하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입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매입 기준을 세우는 게 관건이 됐습니다. 팔리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 낮추는 거잖아요. 원가대로 사준다거나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채권 처리하듯이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토부는 매입 임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대표가 수술한 환자 2명이 숨졌던 경기도 파주 마디편안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MBC가 그동안 단독 보도해왔던 사건인데 대리수술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이 1심 판결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이유인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파주 마디편안병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술을 받은 2명의 70대 남녀 환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성 환자는 수술한 날 밤에, 남성 환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사망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의사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 환자는 무면허 의사, 남성 환자는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수술을 받았던 겁니다. 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4년여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 한 것이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 2년에서 3년형을 선고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리수술을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무면허 의사는 면허 취소 이전에 다수의 수술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대리수술에 관여한 병원장 겸 마취의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들도 비슷한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이들이 잘못을 반성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분개했습니다. 변호사 이제 쓰고 하고서부터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사과 이런 거보다는 자기 방어 계속하는 내용이었고. 면허 취소 이전에는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였다는 재판부 설명에는 무면허 운전도 전에 면허가 있었으면 괜찮다는 뜻이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판사 말대로라면 음주 취소 면허 취소돼도 그냥 운전해도 되겠네. 그 전에 운전했으니까. 마디편안병원은 이번 사건 이후 문을 닫았지만 피고인들은 지금도 수도권 각지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불법 대리 수술로 환자 2명이 숨졌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데는 의료계의 의견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불법 수술이지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료계의 감정서가 잇따라 재판부에 제출됐던 건데요. 변호사 시절 이 병원의 사건 은폐를 자문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당시 조언과도 일치했습니다. 이어서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지자 병원 측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인 유상범 변호사였는데 유 변호사는 무혐의를 자신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수술이 끝난 뒤에 숨진 만큼 수술 중에 벌어진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의료협회가 내가 알기로는 특이사항 없다, 대부의사 과실, 입증, 곤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의료협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또 내가 수술했다고 말을 맞춰주는 의사가 있으면 대리 수술 부분도 면책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했습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부담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상한 페이백이 있어야지. 불법 대리 수술이 이뤄졌고 그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국민이 보시는 눈높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진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이후 수사와 재판은 큰 틀에서 유 의원의 조언대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수술 당일 숨진 70대 여성의 경우 사망과 관련해선 병원 측 그 누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부검에서 정확한 원인이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도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거 없음으로 수사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망자인 70대 남성도 비슷했습니다. 일부 의사가 마취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이견을 냈고 검찰도 마취 상태로 방치된 의혹이 있다며 마취일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의료중재원이 수술 방법상 부적절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의사협회의 의견도 비슷했다는 이유입니다. 의사협회 익명의 감정인이나 중재원 익명의 감정인들이 의료인이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수술은 불법인데 사망과는 관련 없다는 판결. 고령이라고 하지만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당일 밤 숨지고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이유가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 못해요,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병원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살아계실 수도 있잖아. 병원 측의 사건 은폐를 자문해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상범 의원에 대한 수사도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규제를 풀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국민의 왕래와 교류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인 만큼 우리 정부가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我们希望韩方尽快取消不合理的做法。中方愿在此基础上采取相应的便利两国人员往来的措施。
중국은 지난 10일 방역 강화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선행 조치가 있었다며 지난 주말부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日本驻华使馆已经于1月20日宣布恢复审发中国公民的赴日签证。 중국 관영 매체들도 나섰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가했다며 다음 달 해외 단체 관광 시작을 앞두고 한국은 엄청난 관광 수익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다른 나라들이 방역 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춘제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目前全国整体疫情已进入低流行水平，各地疫情保持稳步下降态势。 춘제 이후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겠지만 중국과 상호 비자 발급을 중단한 나라는 이제 우리밖에 없다 보니 장기화될 경우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주택가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전신주와 화물차도 잇따라 들이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주택가 앞 도로. 한 수입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부수고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더니 곧바로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이어 전신주와 충돌하고 옆에 주차된 화물차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집채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컸는지. 차량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한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왔지만 이내 길가에 주저앉더니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근처 가게 주인이 뛰쳐나와 급하게 불을 껐습니다. 인적이 드물었기에 망정이지 사람이라도 지나다니고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랑이 운전기사를 가서 꺼내고서 그때서 신랑이 뛰어들어가서 소화기 갔다가 불을 진압했죠. 길 건너는 사람들이 빨리 사람부터 피하라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가게 주인 부부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이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고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만 봐도 만진지하잖아요. 제대로 못 서 있잖아 완전히. 동승자는 나중에 보니까 비틀비틀하더만.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고 부서진 전신주를 교체하느라 4시간가량 차량 흐름도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남성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100m를 전속력으로 내달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급발진인가 싶을 정도의 사고였는데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하라 기자 보도 보시죠. 검은색 승용차가 후진하며 뒤에 서 있던 경비업체 차량을 들이받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2차로 도로를 100m가량 돌진하던 승용차. 정차해 있던 차량 5대는 간신히 피했지만 교차로에서 택시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한 바퀴 돌며 미끄러졌고 인도 위로 튕겨 올라간 택시는 상가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섰다 불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20초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약국을 향해 돌진하면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 앞에 경계석까지 심하게 부서진 모습입니다. 기사님이 잠깐 사이에 나갔으면 죽었어요. 약사가 돌아가려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콱 하는 거예요.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사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용차 운전자 62살 정모 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우라에서 물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보통 차들에 비해 한 3-4배 큰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연기도 타이어랑 엔진 쪽에서 조금 자욱하게 올라올 정도로 그 잠깐 찰나의 순간에도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났었어요.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급발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겨울 산행지죠. 태백산은 과거 불법 취사와 음주 등으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위반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겨울 산행으로 인기가 높은 태백산. 해발 1567m 장군봉으로 향하는 등반객들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쉼터마다 모여 앉은 등반객들. 그런데 일부는 소주와 맥주캔, 플라스틱 컵까지 꺼내 태백산 중턱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안전 문제 때문에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다 치워주시고요.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단종비각. 등반객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이곳에선 막걸리를 마시던 등반객이 적발됐습니다. 술 드신 것 같은데 선생님 드신 거예요? 이거 선생님 드셨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역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취사도 여기저기서 목격됩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코펠에 버너까지 꺼낸 등반객은 가스불을 켜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면했습니다. 산행 중에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기 몸의 절제가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될 정도로 과거 등반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등반객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런 행위들이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부적절한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어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취사나 음주 같은 위반 행위가 8건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은행들도 단축했던 영업시간을 되돌렸습니다. 이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시민들을 환영했지만 금융노조는 반발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아직 9시 전입니다. 안에서 직원 2명이 나오고 위치를 살핀 뒤 문 앞에 안내 종이를 붙입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2021년 7월 앞뒤로 30분씩 줄었던 영업시간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개점 10분 전부터 기다리던 고객이 있었습니다. 만기 찾으러 왔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너무 불편했는데요. 9시에 연대서 지금 일찍 왔습니다. 30분 당겨졌지만 출근 전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건 큰 차이입니다. 점심시간에 오래 기다린 경험이 있던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한번 점심시간을 통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앞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단축됐을 때는 일단은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시간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 쪽에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금융노조는 사측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영업시간 복귀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가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노조의 반발 뒤에는 점포 수가 줄고 응대 고객이 늘면서 업장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과 주 4.5일제 시행 등 논의가 실종됐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이 늘면서 모든 영업장에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업장별로 탄력적 운용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덮쳤던 북극 한파가 대만에도 몰아치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겨울에도 따뜻한 아열대 지역이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없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의 한 가정집, 바닥 타일이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폭발음과 함께 가뭄에 땅이 갈라지듯 쩍쩍 금이 갑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수분이 말라붙으면서 가정집 바닥이 깨진 건데 대만에서는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한겨울에도 10도 이상의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아열대 기후 대만에 북극 한파가 상륙했습니다. 춘절 연휴 동안 최저 기온이 영상 6도까지 떨어지면서 저온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얼음이 쏟아지고 도로가 결빙되는 대만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들이 목격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다 보니 심근경색 증상을 호소하는 응급 환자들도 급증했습니다. 48시간 동안 무려 146명이 심정지 등으로 숨졌는데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3살, 1살 어린이도 추위를 이기지 못해 숨졌습니다. 年节期间天气变化的确是病人有增加大概3到4成左右，重症差不多超过10% 左右。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은 겨울에도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만큼 주거시설에 온돌 같은 난방시설이 없는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입니다. 실제 대만에서는 지난달 중순 첫 한파 때에도 9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 급증이 한파 때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은 점차 예전 기온을 되찾겠지만 일교차가 커진 만큼 만성질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에 적용되는 업무용 난방비는 훨씬 더 많이 올라서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 아직 인상의 여지가 남은 공공요금도 있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돌솥밥 전문점. 지난달 날아온 1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1월에는 10만 8천 원을 냈는데 한 달 만에 2배 넘게 오른 25만 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도 좀 이번에는 안 쓰고 그랬는데 1월 달에는 더 좀 오른다는 소리 때문에 가슴 떨려요. 실제로 주택용 난방 요금이 42% 올랐지만 식당에 적용되는 업무용 난방비는 58%나 올라 업주들의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81년 이후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던 전기요금도 올 한 해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시는 적자 늪에서 허덕이는 춘천시 상하수도 사업본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인상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서민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작지 않습니다. 대책이 안 서요. 다 나오면 다 어디 가면 무조건 올랐다가 인사해요, 그냥. 공공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가스와 전기료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서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어제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전국에서 LG U+ 유선 인터넷이 끊기는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LG U+의 전용 회선을 쓰는 PC방 업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지난 추석과 설에도 비슷한 공격이 반복됐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PC방입니다. 출입문에 붙어있는 안내문. LG U+여서 끊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해 부탁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점심시간 방학 중인 청소년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텅 비었습니다. 이 PC방은 어제 하루에만 인터넷이 20분가량 끊기는 장애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못하게 돼요. 좀 약간 화났죠. 이기고 있었는데 멈춰가지고 졌거든요. 주식이랑 이런 거 코인 하고 있었는데 그게 1분 1초가 되게 중요해요? 네네 중요하죠. 아예 그냥 멈춰버렸어요. 장애는 어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PC방은 지난 추석에도 이번 설 연휴에도 접속이 끊겼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네, 한 번씩. 그것도 오후 3시에. 제일 사람 많을 때만 골라가지고. 이상하네요.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9시. PC방 운영자 카페에서도 LG U+가 성토 대상이 됐습니다. 설 명절에 피해를 봤다는 글이 1000여 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통신장애 보상 기준은 장애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고 싶어도 위약금이 너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LG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LG 측에서는 자기네들 디도스 때문에 그렇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장애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디도스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누가 공격을 하는지 또 왜 유독 PC방에 피해가 집중되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92억 원, KT의 3분의 1, SK텔레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초에도 18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보안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 한일 외교 당국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선 배상을 하더라도 나중에 일본 측이 갚게 하는 구상권을 남기는 문제, 또 일본의 사과 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서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제 동원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간 협의. 도쿄에서 만난 지 2주 만에 이번엔 일본 외무성 국장이 서울로 왔는데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회담장에 들어갔습니다. 韓日の協議とどういう協議が行われるんですか。誠意のある党に関してもお話しされるんですか。 3시간 넘게 장시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후나코시 국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 기업이 우선 배상해도 나중에 일본 측에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은 남는 점을 일본 측에 전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일본 기업의 직접 사죄나 일본 정부가 통절한 반성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는 여전했다는 설명이어서 일본은 우선 구상권을 포기하라고 고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사과도 총리나 관방장관 등 누가 할지를 두고도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상권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게 적당히 사죄하는 척하면 돈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다시는 한국은 이 한국의 피해자들은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언급조차 하지 말아라. 외교부는 공개 토론회를 다시 열지는 않겠지만 피해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더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즉 셔틀 외교를 이를 시일 내에 복원하고 수출 규제 문제 등도 푼다는 목표도 정부 내에 여전해 해법 발표가 장시간 늦춰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얼마 전 불거진 야구 대표팀 세대 교체론에 대해 대표팀 주장 김현수 선수가 확실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LG 선수단 본진이 오늘 미국 애리조나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소속팀 전지훈련이긴 하지만 WBC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은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큰 대회이기 때문에 설레는 것도 있고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실력을 잘 만들어가지고 좀 싸워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추신수 선수의 발언이었죠. 김현수는 좋은 선수지만 미래를 봤어야 했다. 언제까지 김광현, 양현종이냐며 구체적인 선수들의 이름까지 거론했는데요. 세대교체 당사자로 지목된 김현수 선수는 분명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표팀은 저희가 나간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뽑히는 거니까 누가 제가 안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대 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실력이 있는 선수가 못 나가는 것보단 실력이 있는 선수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WBC에 출전하는 팀 가운데 실력보다 열정으로 주목받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체코인데요. 감독은 현직 의사, 에이스는 현직 소방관, 말 그대로 외인 구단인데 WBC에 진출하기까지의 여정이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전은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스페인을 꺾고 사상 처음 WBC에 진출한 체코 야구 대표팀.
메이저리그 한 명 배출한 적 없는 야구 불모지에서 일으킨 돌풍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A co nikdy nikdo v životě nezapomene. Je to úžasný pocit a jsem strašně rád za ty starý kluky, který si to...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던 마틴 슈나이더. 체코의 핵심 투수 겸 유격수지만 진짜 본업은 소방관입니다. 평일에 24시간 근무 뒤 이틀을 쉬는 교대 근무 속에 주말마다 야구장으로 향합니다. 외야수 두보비는 고등학교 지리교사, 하딤 감독은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평일에는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고 매주 사흘만 경기를 치르는 체코 리그에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단 한 명의 해외파도 없지만 2년 전 하딤 감독 부임 이후 새로 발탁한 선수들이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하나가 됐고 마이너리거가 다수 포진한 스페인을 꺾는 이변 끝에 세계 최고의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외인 구단이었던 체코의 WBC 진출 과정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내일 온라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Už jsme pak neřešili, jestli na tom kopci opravdu je single A, double A, triple A. Věděli jsme, že musíme hrát to naše, že na ně máme šanci. 대회를 앞두고 빅리그 11년 경력의 내야수 에릭 소가드가 어머니 국적을 통해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체코의 여정은 더 흥미롭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훈칠입니다. 경고를 받은 골키퍼의 행동입니다. 재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얄밉다고 해야 할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네덜란드 프로축구입니다. 앞으로 길게 찔러준 공, 골키퍼가 나오는데요. 태클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공을 그라운드로 던지면서 상대 공격을 방해합니다. 상대팀 선수 화가 단단히 났어요. 골문이 비어있으니까 잔꾀를 부린 것 같은데요. 결국 방해 행위로 경고를 받습니다. 일단 시간을 버는 데는 성공했는데 상대팀은 열 좀 받았겠네요. 잉글랜드 FA컵 32강전입니다. 전반 30분 엘리엇의 선제골로 앞서가는 리버풀. 하지만 9분 뒤 브라이턴 램프트의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동점이 됩니다. 이대로 끝이 나나요? 브라이턴 마지막 공격인데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넘어온 공을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수비수 제치고 극장골에 터뜨립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리버풀을 탈락시키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올해 21번째를 맞은 미국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곰인형 던지기 행사입니다. 관중들이 던진 역대 최다 67,309개의 곰인형은 어린이 기관 등에 기부된다고 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가 덜하니 활동하기 한결 나으시죠? 서울의 낮 기온이 닷새 만에 영상권으로 회복한 데 이어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1도로 남부지방은 10도로 웃돌겠고 서울도 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1에서 3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요 근래 내린 눈에도 전남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극심한 가뭄이 완전히 나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건조한 대기까지 맞물려서 현재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는 바람도 강해져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시속 90k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안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밤에는 미세먼지가 들어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안동 영하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전주와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로 추위가 반짝 강해지겠고 한동안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은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